안녕하세요. 오늘 천주교 민중교회사 마지막 시간. 예. 지난번에는 2명 앞에 놓고 해가지고 너무 웃겼어. 너무 녹화하는데 완전히 무슨 스튜디오 같았어요. 근데 아무튼 오늘 그래도 여러분 오셔서 좀 강의하는 기분이 좀 더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동안 굉장히 먼 길을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회가 처음 우리나라에 전래될 때의 어떤 개혁적 성격, 그리고 박해기를 거치면서 그 지도부의 상실,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로 등장한 서양 그 파리 예방전교회를 비롯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로 바뀌는 문제, 그리고 그들이 지도부를 형성하다 보니 민족적인 문제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결국 그것이 이제 교회가 그 일제 강점기의 친일 교회로 정착하게 되는 요인이 됐고, 그 일제 시기에 교황청과 한국 교회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이 반공 문제랑 관련된 거예요. 근데 해방 이후에는 그 반공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문제가 더 크게 부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해방 공간에서의 좌우 대립,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한국 전쟁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미군정과 결합되어서 어떤 그 반공, 뭐 친미적인 교회,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고착화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한국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호기였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한 100여 년간 박해를 거쳤는데 이제는 직접 정치 일선에 교회가 얼굴마담을 내세워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얼굴마담 역할을 했던 분이 이제 장면 선생인데, 이 장면 선생에 대한 평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우호적인 평가도 있고, 그 친일 전력과 상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거고요. 보수적이어도 지금 자한당 정도의 보수는 아니에요. 장면 선생은 굉장히 그 최소한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실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치를 했다면 장면 선생은 민주당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입장은 있었을 것 같고 자한당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러나 그 자유당과 그 민주당과의 갈등 속에서 나중에 이제 그 5.16 군사 쿠데타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부터가 지난주 강의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그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는 그 포압적인 군사 정권 아래서 어떤 그 천주교회가 몸을 사리는 과정, 몸을 사리는 과정. 그래서 해방 공간에서 정치 개입주의로 나타났다가 아주 노골적인 개입주의였죠. 총선 국면에서 보면 너무너무 노골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군사 쿠데타 이후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어떤 뭐랄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접근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주 역력해 보이죠. 근데 문제는 바로 그 항전쟁 이후부터 60년대 초반, 중반까지 그 카톨릭 교세가 급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결정적인 게 미국으로부터 오는 원조 물자와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캐롤 안주교님이 전제민구호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면서 이제 구호 물자를 교회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했기 때문에 많은 그 당시에 기층 민중들이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교회로 많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입교자들은 대부분 성인 입교자들이에요. 유아 세대 이런 게 아니라 성인으로 천주교 입교한 사람들이 대거 늘어나요. 그러면서 결국 60년대 말이 되면 이 우리 한국 사회의 그 빈민층 내지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70%, 그 중에 그 교회 교우 중에 한 70% 정도가 좀 중하층 사람으로 채워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교회가 더 이상 밀가루를 주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변호하는 입장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인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교세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는데 사실상으로는 그 교세율 자체가, 교세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 성장이 시작이 돼, 60년 말이 되면. 그리고 이미 들어와 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를 교회가 일정하게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봉착을 해요. 교회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바로 그 직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죠. 공의회가 정치 개입주의가 아니라 비오 11세와 비오 12세가 얘기했던 정치 개입주의가 아니라, 그 바티칸 공의회는 그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선명하게 내세워요. 그걸 굳이 명명한다면 정치 참여주의, 세상에 대한 교회의 깊은 관심, 특히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이런 것들이 이제 공의회 때가 되죠. 그 얘기들은 이제 사목헌장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사목헌장의 그 어떤 그 특이점 중에 하나는 평화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거는 그 공회를 열었던 그 요한 23세 교황님이 지상의 평화라는 회칙을 통해서 처음으로 교회가 평화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평화라고 하는 것은 반전이거든요. 전쟁을 반대하는 거고, 그 반전의 입장에서 되면 그 어떤 그런 뭐랄까 격렬한 그 멸공구국 운동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한 어떤 그 공산주의 괴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어떤 대화와 타협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한 가치로 문제 해결의 어떤 그 대안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던 시기이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공의회를 경험한 그 한국 신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유학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서공석 신부님, 정양무 신부님, 그다음에 정학원 신부님, 최창무 주교님, 또 함세무 신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서학이나 교부학 이런 것들을, 교회신학 같은 걸 공부하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회를 건설하려면 새로운 이론이 필요해요. 근데 그동안은 이론적인 토대를 외국인 선교사들이 제공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빨래방정교회의 옛날 전통 신학이죠. 근데 이제는 공의의 신학으로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가 서서히 마련되기 시작하던 시기, 60년 말이 되면. 그리고 그 도화선이 됐던 게 이제 1967년, 8년에 일어난 그 강화도 힘도직물 사건이다. 강화도 힘도직물 사건은 카톨릭 신자인 카톨릭 노동청년회 지오세라고 그러는데, 이 지오세 회원들이 강화도에 있는 직물회사인 힘도 직물에서 노조를 결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해고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강화도 직물업자들이 당합을 해서 카톨릭 노동청년회 회원들은 직원으로 뽑지 않는, 입사를 금지시키는, 뽑지 않는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돼. 그리고 이제 낙일모 인천교구장 주교님 찾아가서 강화 지역의 지오세를 뿌리내린 전미칼 신부님 다른 데로 보내라, 인사이동에 대해서 요청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교권 침해로 비춰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처음으로 대사회적인 문제, 그것도 가난한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 공적으로 발언한 것이 바로 힘도직물 사건이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로부터 2, 3년 후에 그 전태일이 평화시장에서 분신을 하는데, 노동국가에서 거기에 대해서 카톨릭 교회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왜냐? 전태일이 개신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태일 분신 사건은 개신교 목사님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민중신학이 시작되는 어떤 도화선이 돼요. 그게 18년. 근데 카톨릭 교회는 그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교회는 굉장히 교회 중심적인 사고에 여전히 갇혀 있었고, 그래서 신도들이 다치거나 붙잡혀가거나 불이익을 겪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서지만, 혹은 주교나 사제가 불이익을 겪으면 나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외교인이라고 해서 외교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문제는 사실 그닥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전적으로 이제 그 민주화운동에 투신하게 되는 그 기점이
1974년에 발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지학순 주교님 구속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학순 주교님이 민청학년에 자금을 냈다라는 혐의로 구속이 되고요. 그 지학순 주교님 척방운동의 차원에서 사제들이 결집한 게 천주교 정의관 전국 사제단이에요. 그때 사제단이 결성이 되고요. 원주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좀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제 정의군 사제단이 그때 만들어져요. 근데 그것 역시 주교가 구속됐다고 하는 사건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마 주교님이 구속 안 됐으면 과연 그 정도로 나섰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그 이후에 교회 안에 어떤 그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신도들 굉장히 의식이 급속하게 변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그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건이 오원춘 사건이에요. 오원춘 사건은 뭐냐면 오원춘이라는 사람 농민인데 이 사람이 그 정부에서 심으라고 했던 씨감자를 심었는데 망했어요, 농사를. 그래서 보상을 받게 군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보상을 받았어요. 이게 모범 사례가 돼가지고 오원춘 씨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보상받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아무튼 그 성공 사례를 막 얘기하고 다니니까 정부에서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걔를 납치를 했거든. 나중에 흑산동가 뒤로 데려가 울릉도까지 납치를 해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오원춘 씨가 나중에 그 영양본당 신부한테 사실을 얘기해. 자기가 납치당했다 그동안. 아주 이제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거기서 항의하는 움직임이 일어나. 이게 오원춘 사건이에요. 근데 오원춘 사건을 저도 기억을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때 몇 학년 때냐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성당에 가면 주보 옆에 오원춘 사건에 대한 유인물 있죠. 가리방으로 긁은 거 등사판. 그 유인물이 주보 옆에 같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주보 하나 가져가고 오원춘 사건에 대한 사건 개요지를 갖고 미사를 들어갔거든. 인천교구였는데. 근데 뭐 인천교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그냥 성당에 다니기만 하면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가. 본당 신부가 이상하지만 않다면. 본당 신부 중에 이제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거 갖다 놓을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김지아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도 이제 그 당시 학교 다닐 때인데 그래서 김지아 문학의 방을 한다고 인천 카톨릭회관에서 공지가 주보에 나왔길래 이제 문학의 밤이라서 문학소년이었던 제가 이제 거기 갔는데 김지아 문학의 밤에 그래가지고 대학생들만 엄청 강당에 꽉 차 있는데 막 시를 낭독을 하는데 그때 시를 낭독한 사람이 고은 선생이에요. 고은태. 그 양반이 이제 이 빵모자를 마이크대에다가 탁 꽂더니 목소리가 엄청나요. 저렁저렁해요. 아주 그분이 딱 시 읽고 그 아래층에서는 호인수 신부님이라고 해서 인천교구에 가장 대표적인 그 사제단 운동을 했던 그분이 시인이시기도 한데 그분이 에밀레 종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시화전을 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어떤 뭐랄까 진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 시화전이 있었고 사회도 그날 호신부님이 아마 봤을 거예요. 그때 깜짝잡하고 조금만 있었어 그때는. 근데 아무튼간에 그런 경험들도 저는 학창 시절에 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 교회가 막 그럴 때였고 그 김산 추기경님도 그러한 흐름들을 계속 타고 있었죠. 특별히 이제 김산 추기경님하고 계를 같이 하는 분들이 지학순 주교님 원주에 지학순 주교님하고 전주의 김재덕 주교님 그리고 광주의 윤공희 주교님 정도였는데 안동의 두봉 주교. 근데 그 광주의 윤공희 대주교 같은 경우 원래가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는 분이세요. 신사고 점잖은 분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그 바지도 뭐 백바지 같은 거 입고 다니니까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고 원래 아주 그냥 아주 스마트해요.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귀품 있게 생기고 귀공자처럼.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월남을 했거든. 월남할 때 지학순 교수님하고 손잡고 같이 월남을 했어요.
그때 지주교님이 10살 위인데 지주교님은 굉장히 어떤 카리스마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분이었고 윤공주 교님은 지학순 주교한테 묻어서 내려온 그런. 근데 그 이제 친해요. 성향은 다른데.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 지학순 주교님 구속되면서 윤공주 교님 의식이 조금씩 깨이기 시작했겠죠. 그러다가 바로 오늘 강의 시작할 그 광주 항쟁 광주 사태라고 하는 걸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때 윤공주 교님이 완전히 뻑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거였구나. 그때 완전히 깨닫게 돼요. 저기처럼 누구야? 엘살바도르의 로메로 대주교처럼 바뀌어요. 광주를 겪으면서 윤공주 교님. 그런 과정인데 오늘은 그 박정희가 김재규한테 죽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서울에 봄이 오죠. 그 서울에 봄이 오고 그 어떻게 정권을 찬탈하고 그 과정에서 광주항쟁이 벌어지고 광주항쟁의 부분에 교회가 어떻게 관계했는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10월 26일 날 대통령이 죽고 나서 다음 날 비상계엄을 선포하죠. 이 당시 그 비상계엄 사령관은 이제 정승화 참모총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교회 그 당시 의장이 윤공희 대주교였는데 신자들한테 이분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이미 죽은 분이니까 우리 민족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잘 이겨내가서 지혜를 달라라고 우리 기도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고 11월 3일 날 박정희 대통령 장례식이 있었어요. 장례식에 그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 고별 예식, 카톨릭 측 고별 예식을 해주고 그다음 무덤에서 그 안장식 할 때는 윤공희 대주교가 같이 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상극이었던 주교가 있어요. 한국교회 주교 중에 가장 많이 당한 사람 지학순 주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학순 주교가 이제 그 박정희가 죽고 나서 조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자식이 죽었는데 왜 갑니까? 막 이 감론을박이 있었어요. 그때 장일순 선생이 가시는 게 옳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있어요. 그 박정희의 죄를 미워할지언정 박정희라는 인간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장일순 선생과 지학순 주교의 생각이에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쉽지 않은 거였고 그래서 결국은 가세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뭐 반대하는 사제들도 많이 있었지만 가게 되고 뭐 예를 들어 교회 입장에서는 뭐 김수환 추기경이나 윤공희 대주교 그 다음에 뭐 지학순 이런 분들이 가서 이제 어차피 죽은 사람 잘 가라 하고 이제 인사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주교의 측면에서 이제 그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을 찾아가서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그 구속 인사들, 구속된 그 민수 인사들 석방해주면 좋겠다. 박정희도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11월 28일이 되면 주교의 정평위에서 최규하 대통령하고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에게 이제 성명서를 써서 발송을 하는데 그 제목이 정의로운 헌정 구현을 위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인데요. 그래서 일단 박정희가 죽어서 최규하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빨리 민주화에 대한 일정을 밝혀라. 조속히 밝히라고 하는 거고 부정부패 혹은 민주주의랑 관련해서 과오가 있는 자 이건 유신잔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앞에 나서지 말고 자숙해라. 이 두 가지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민주일정을 밝혀라.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세력들은 구구를 조용히 있어라. 자숙해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12월 7일 날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해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조 그 9호로
구속됐던 사람들이 석방이 돼요. 그때 석방된 사람이 함세웅 신부, 문정현 신부, 정우경 신부, 오원춘 씨, 정재돈, 김태호 뭐 이런 분들이에요. 여기서 그 함세웅 신부나 문정현 신부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가둬놓은 거예요. 그때가 붕어항쟁 터지고 막 그럴 전국이 혼란하니까 일단 주로 튀어 올라오던 사람들은 다 구속을 시킨 거야, 정권에서. 그리고 정우경 신부님은 이제 오원춘 사건과 관련해서 정우경 신부님하고 정재돈 씨가 구속돼 있었어요. 오원춘 사건이 1979년도 사건이에요. 막바지 박정희 정권 막바지에 발생한 사건이고, 이 문제로 해서 정우경 신부님하고 카둑농민의 지도 신부였으니까 정재돈 씨는 그 총무였어요, 농민의. 가지고 이제 뒤에서 뭐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잡아가뒀는데 이때 석방이 되죠. 이게 문정현 신부님이에요. 밑에 문정현 신부님 참 착해 보이죠. 비교적 이제 함세웅 신부님도 젊었을 때 사진, 문정현 신부님도 아주 젊었을 때 사진 넣어봤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화의 봄이 온 거예요. 민주화의 봄이. 그래서 그 1980년 그 김수환 추기경이 교구장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신년사를 발표하는데 그 제목이 이제 80년대를 맞이해 대우각성해야 한다. 이런. 근데 그게 어디 발표되냐면 새벽이라는 잡지에 발표돼요. 새벽은 뭐냐면 김수환 추기경이 서울대교구장으로 있을 때 홍보국장이 함세웅 신부였어요. 그래서 함세웅 신부가 홍보국장으로 있으면서 만든 잡지가 이 새벽지예요. 새벽지의 내용은 소위 말하는 급진적인 신학들을 다 담아냈어요. 해방신학에 대한 소개 뭐 이런 거 다 이제 새벽지를 통해서 나왔어요. 서울대교구에서 나온 건데 굉장히 그때 많이 읽혔죠. 아주 책도 아주 이쁘게 컬러풀하게 해서 잘 만들었어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김수환 추기경님이 지난 10년간 굳이 표현한다면 70년대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사회 속의 교회로서의 사명의식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회의 상류층, 부한 사람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 속에서 시작하지 않고 빈곤과 병고 등으로 사회의 밑바닥까지 밀려난 사람들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의 강생은 단지 사람이 되어 오는데 그칠 뿐 아니라 인간의 가난과 비참, 죄와 죽음의 심연에까지 깊이 내려가는 것이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설 수 없고 소리조차 낼 수 없을 만큼 약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속에까지 교회의 사랑의 손길이 사실상 미치는 데 있다. 교회 역할은 솔직히 말하면 교회는 사실상 그 언저리에서 선거렸을 뿐이다. 내세울 거 없다. 솔직히 70년대에 뭐 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한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그들은 찾고 있다. 우리가 교리상으로나 말로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사실상 이 시대의 이 역사 속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일진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이 같은 고난이 우리 몸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교회의 몸에서도 그 고난, 그러니까 교회가 고난을 받을 그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장해요. 그리고 아주 겸손하고 아주 특별한 분이세요.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80년 1월 16일이니까 신새벽 그 새 벽두죠. 벽두에 정평위에서 천주교 주교회의 정평이죠. 헌법 개정, 원리적인 헌법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제 원리를 건의를 하게 됩니다. 이거 뭐냐면은 박정희가 죽고 나서 박정희가 갖고 있었던 게 유신헌법이잖아요. 유신헌법은 이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막 올라왔어요. 근데 헌법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전문의 민족 통일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 그리고 자유와 그 시민권,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법률적인 제한을 설정할 수 없다는 명문 구정을 살펴라. 이거 뭐냐면 긴급조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어떠한 이유에도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사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돼야 된다는 거죠.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등등등.
그래서 이건 못하게끔 명문 규정을 합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또 추가 설명하죠. 대통령의 비상대권 발동은 불가피한 경우라도 남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그리고 정부를 감사할 수 있는 국정감사권을 부활하고, 사법권을 독립시켜서 삼권 분립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과 군이 정치에 나서지 못하도록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규정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소득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헌법이 보장되어야 한다. 라는 원리적인 측면에서 원칙을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세상의 문제에 관심이 많죠. 그죠? 많고 구체적으로 적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월 12일 날 그런 것들이 발표된 지 며칠 되지 않은 12월 12일 날 쿠데타, 12.12 쿠데타가 일어나죠. 12.12 쿠데타는 이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는 거예요. 예? 그가 이제 김정일이랑 연루되어 있다라는 걸 뒤집으셔서 체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항을 압력을 줘서 이원 집정부제를 추진하려고 했고요. 그것이 검토 중이라는 것이 이제 언론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군부가 감독하는 민간 정부를 세우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건 초기에는 그래도 좀 나은 거야. 이게 군부가 감독하는 민간 정부인데 아예 그냥 군부가 대통령을 해버리는 거잖아. 나중에는 좀 지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신군부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고 이때 계속 계엄령을 해제를 안 해요. 예, 계엄령 해제를 안 해. 벌써 5개월이 됐는데 박정희가 죽고. 그러니까 군사 정권 완전한 군인이 청와대를 붙여서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5개월을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헌법을 자기네 입맛에 맞게 고치려고 하니까 5월 2일 날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1만 명이 모여서 민주화 대총회를 엽니다. 그리고 5월 6일부터 9일까지 춘계 주교회를 열면서 여기서 시국 담화문을 발표를 해요. 근데 주교들이 이때 5월 9일 날 발표한 시국 담화문은 지금 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는 민주 헌정을 수립하는 데 민주적인 정부를 세우는 데 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화 인사들을 빨리 사면 복권해라.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갈까요? 사면 복권돼야 될 가장 대표적인 사람 김대중이에요. 김대중은 감옥에 있었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민주헌정이 시작되는데 김대중을 가둬놓으면 안 되는 거야. 풀어줘라. 정치활동할 수 있도록 이 얘기죠 사실은.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하라. 이런 요구를 한 거죠. 그리고 언론자유 보장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정치적 과오에 책임의 일단이 있는 인사들은 민주발전 과정에서 최대한 겸허와 자숙이 요망된다 라는 것을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5월에 이제 나름대로 입장을 강력하게 얘기해요. 계엄 해제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광화문 앞에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는 거죠. 예? 이게 살벌한 시대. 근데 어떻게 보면 근데 방송에는 저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한가로워. 한가롭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군인 있거나 말거나. 저희 중학교 때인데 저런 거 방송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건 방송에 안 나오죠. 방송 통제를 할 때니까. 참. 이때는 법이 군법이에요. 아직까지도. 민간에서 법원에서 재판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거 이러다 안 되겠다. 학생들도 계속 들고 일어나고 있고 교회도 계속 압박을 하니까 신군부에서 명분을 찾아야 돼요.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른바 이거 잘못 썼네. 5.18 예? 그 광주 학살을 진행을 시키죠. 근데 이 시기가 되면 미국의 입장을 좀 봐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란, 아프가니스탄, 니카라과에서 외교적으로 실패를 해요. 이게 이제 반미적인 분위기로 넘어가요. 니카라과는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카터 행정부가 얘기했던 인권 외교가 실효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한다. 카터 대통령, 지미 카터, 인권 외교를 했던 사람이 70년대. 예? 근데 80년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냐면 레이건이 됩니다. 레이건이 이제 그야말로 매파예요, 매파. 이때부터 이제 강경 그 반공주의, 군부와 관련되어 있는 군사랑 관련된 사람이 이제 그 미국 정계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년에 죽은 사람이 여럿 있어요. 레이건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로메로 대주교가 80년에 죽어요. 암살당하고. 도로시 데이드 80년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분은 이제 암살당한 건 아니고 자연사하신 그러니까 80년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강경한 기류. 그래서 그 한국 사회에서 그 군부가 장악하는 거에 대해서 괜찮아. 왜냐하면 이때는 미국이 그 라틴 아메리카에 군사 정부들을 막 심을 때예요. 예? 그러니까 중남미가 완전히 군부 정권이 막 장악을 다 했을 때예요. 그래 그것을 미국 CIA가 지원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친미 정권을 수립한다 그러면 오케이. 민주주의 위험해. 아까 통일 얘기 이거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군부가 장악을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광주 항쟁과 광주 학살과 관련해서 미군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5월 20일 날 광주 항쟁 진압을 위해 24단이 투입될 때 미국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국군 통수가 군사 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인을 해주죠. 그리고 북한의 동향 뭐 어쩌고 얘기하면서 22일 날에는 항공모함, 그 다음에 E3 조기용 보고 이런 것들을 한국으로 급파해요. 마치 그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북한에서 인민군을 파견해서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게 이제 전쟁 분위기를 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전쟁 날지 몰라 이런 식으로. 그런 상태에서 이제 5.18 그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월 23일 백악관 고위정책 조정회의에 의해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걸린 한국에서 군부를 약화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광주의 민중학살을 자행한 신군부의 쿠데타를 미국이 용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80년. 그래서 5월 광주가 터지게 되는데 그 5.18, 5월 18일은 마침 예수승천 대축일이었어요. 이때 그 김성룡 신부가 이분이 남동성당 주임 신부예요. 남동성당 주임 신부인데 그 당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순간 나는 분노에 떨고 있었다. M16 소총이라도 내 손에 있었더라면 나는 전원이라는 게 군인을 얘기하는 거야. 사살했을 것이다. 전율할 충동을 느꼈다. 그러니까 막 그 광주 상황을 경험한 신부들은 막 피가 거꾸로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영화를 요새 이것저것 많이 해서 택시 드라이버라 이런 거 보면은 뭐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신부는 사람 똑같죠. 그런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민의 피땀이 묻은 방일세로 무장한 군대, 외적의 침입을 막으라고 주어진 총검을 이 나라의 주인이 시민들에게 돌리다니 이런 군대는 필요 없다. 주인을 모르고 날뛰는 군대는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누가 이 군인들을 미치게 했는가? 군인을 살상하라고 명령한 원흉은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요. 이 원흉은 이제 신군부죠. 네. 그 5월 27일 날 김성룡 신부는 광주에서 벗어나요. 왜? 광주의 진상을 김수환 추기경님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밀사로 파견이 됩니다. 윤공희 대주교한테서. 그래서 그리고 그 바로 그날 탈출한 그날 계엄군이 그 이른바 전남도청을 이렇게 공략을 하죠. 그래서 접수를 하고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27일로부터 이틀 전인 25일 날 그 서울에서는 서강대생입니다. 김의기 우리 그 카톨릭군의 박철 목사님
칼럼 쓰시죠? 그분 형수님 오빠인가? 김흑이야. 네. 아무튼간에 김흑이 열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박지원 목사님께서. 천남인 것 같더라고. 아무튼간에 그 서강대 가면은 그 도서관 옆에 있어요. 열사 추모비가 있어요, 지금 있는데 그 동포들에게 보내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상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너무 조용했다, 죽음처럼. 이렇게 이제 그 광주거 자료집, 광주정평에서 낸 그 자료집에 적혀 있습니다. 그 윤공희 대주교님은 5월 24일이니까 이제 아직 진압이 되지 않은 상태죠. 광주왕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당시인데 그때 이제 성령강림 대축일 강론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천국의 문이 열리고 이제 새로운 하늘과 땅을 일으켜 주실 성령의 내림을 경축하여야 할 이 거룩한 주간에 우리 광주 시민들은 역사에 없는 처참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그 기본권이 존중되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민주 질서의 확립과 발전이 기약되고 있다는 이 시점에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남다르게 바쳐야 했던 이 재물은 결코 뜻없는 희생일 수 없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간을 표시하는데 이분은 이제 그 전남부터 앞에가 금남로예요. 금남로 오른쪽에 바로 있는 게 이제 광주 카톨릭 센터거든요. 그 카톨릭 센터 몇 층이던가? 5층인가 6층이 주교관이에요. 네, 주교관인데 거기서 이제 그걸 다 본 거예요. 이 주인이 가지고 이제 막 느낌 알지 뭐. 그러니까 이때 그 어떤 절망감을 느꼈대요. 윤공희 주교관이. 왜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막 총 들고 쏘는데 저 사람이 맞아 죽는데 내가 어떡할 거야 지금 내려가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기서 어떤 그 절망감을 느꼈다고 얘기를 해요. 광주항쟁 이후에 그 주교들과 사제들의 반응을 잠깐 보면 5월 21일이니까 아직 그 계속 진행 중일 때 주교의 그 부의장이었던 김난수 주교랑 사무총장이었던 이정홍 신부가 광주로 갔지만은 이제 못 들어간 거죠. 못 들어가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24일 날은 김산 추경이 육군 그 분종사제죠. 분종사제 이영민 신부를 통해서 윤대주교한테 위로하는 편지랑 그 서울대기구 인성에 카리타스죠. 카리타스에서 기금 1,000만 원을 이렇게 갖다가 구호고으로 이 군종 신부를 통해서 전달을 했죠. 그리고 5월 27일 날 주교단에서 긴급회의를 열어서 6월 1일 주일에 광주 지역 복구를 위한 모금운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자라고 이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29일과 30일 양 이틀에 걸쳐서 두봉 주교랑 이무희 주교, 김재덕 주교, 그다음에 그 외관 베네딕트의 진 토마스 신부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광주 대교구청을 방문해서 윤주교를 만나 연대 저기를 표시를 하는 거죠. 이무희 주교님 왜 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아무튼간에 가셨어요. 그리고 정의권 사제단에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 정의권 사제단 성명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방송과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완전히 폭도들의 안동이고 북계군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폭동이다 이렇게 이거고. 그런데 이제 광주대교구 사제단에서 낸 광주사태 진상이라는 실제로 그들이 경험했던 내용을 쓴 거죠. 그것이 진실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설명을 하고요. 당국은 정권 안보를 위한 사실 왜곡, 허위 보도하는 작태를 즉각 포기하라. 그 다음에 광주사태의 비극적 원인은 현 정부와 군부의 광적인 살인행위에서 기인된 것이다. 라는 그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이 성명서 하단에 각 교구 사제들 명단이 쫙 나와요. 근데 대교구만 단 한 명도 없어요. 대구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야. 이무희주가 왜 갔느냐는 거야. 어차피 아무튼 대구교는 70년대부터 완전히 다른 동네였기 때문에 이호상이 정권의 핵심에 있었고
그리고 이호상 씨는 79년도에 박정희 죽을 때까지 17년 동안 박정희 옆에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호상 씨의 둘째 아들이 이무희 죽였죠. 그 전쟁이래. 항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신부들이 연행을 했는데 80년 7월 16일 날 광주교구 소속 신부 8명, 그러니까 뭐 김성용 신부라든가 아니면 뭐 조비오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죠. 그리고 서울교회에서 신부 5명, 함세웅, 오태순, 장덕필 신부 등 양홍 신부 뭐 등등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비어를 받으니까 광주항쟁이 뭐 이게 아니라 뭐 정부가 뭐 공수부대가 뭐 하고 뭐 대공으로 찌르러 죽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7일 그 다음날 광주교구 사제단이 주교단에 비상주교회를 소집해서 이것을 교회박해로 규정해달라 탄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광주항쟁 5월부터 막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왔잖아요, 주교님들이. 근데 그 7월 17일 날, 7월 16일 날 사제들이 잡혀가고 그랬는데 주교단에서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80년 7월이잖아요. 벌써 2달 정도, 1달 반 지났는데 이 주교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건 예단일 수 있으나 1981년도에 아주 중요한 행사를 해요. 국가적인 행사를. 교회가. 교구 설정, 조선교회 설정 150주년 행사를 해야 돼요. 여의도에서. 그러니까 정부의 협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제하는 거예요. 자제. 그래서 아무튼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주교단에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그 5.18 그 수습위원회에 참여했던 김성용 신부는 그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라는 제목으로 6년형을 선고받고요. 조철현 신부도 6년을 받죠. 근데 조철현 신부는 이제 그 다음에 3월에 그 사면이 돼요. 그리고 8월에는 김성용 신부가 사면이 돼요. 신부들은 빨리 나와. 1년 만에 그냥 다 나와. 신부들은.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뭘 학습했냐면 그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이유는 딱 하나다. 천주교랑 사이가 나빠서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신교도 마찬가지지만 천주교가 죽기 살기로 달라붙었거든요. 박정희 때. 전 교회가. 그러니까 천주교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야. 정권 유지를 하려면. 그러니까 신부들을 광주 때 이 강요 터지니까 잡아갔지만 웬만하면 빨리빨리 풀어주고. 왜? 얘를 붙잡고 있으면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주교가 성격이 개신교랑 달라요. 개신교는 잡아놓어도 별 문제가 없어. 저항이 없어. 천주교는 신부 한 명 잡아놓는데 전국에 있는 신부들이 난리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교 한 명 잡아놓으면 전국에 있는 주교들이 난리야.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이거든. 군대 조직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군부의 입장에서는 천주교는 군부야. 또 다른 의미야. 종교적 군부야. 얘네들하고는 이런 식으로 싸우면 안 돼. 각계격파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조심스럽게 처신한다. 천주교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전두환 때 대대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세요. 박정희 때에는 박정희가 어느 종교 세력을 키웠냐면 불교를 키웠어요. 왜? 개신교랑 천주교가 계속 대드니까 불교를 키워요. 그래서 청와대 안에 불단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원래 불자였어요? 원래 불자 아니지. 신기하다. 박근혜 같은 경우는 그 수광대 아니 뭐 성신 네. 그 천주교인데 네. 나중에 법명도 있잖아요. 네. 불교로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갖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는. 아무튼 그래서 전두환 때 오면은 이 군종에 대해서 엄청 우대를 해요. 군종 카톨릭 사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군종 출신의 사람들을 교회 안에 계속 심어요. 계속 심어. 그래서 그 당시에 장군들 가운데 전두환 때 들어가면 장군들 가운데 카톨릭 신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카톨릭 신자가.
군종이 아니라 현역 장군들 중에. 장군들 중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장교들도 이제 카톨릭이 네. 늘어나는 거야.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이제 보수적이고 반공주의적인 걸 투철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성당 가면 이 교회랑 네. 군부의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침투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골프가 엄청 교회에서 카톨릭 신부들이 골프를 많이 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것도 있을 거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광주교구 사재단에서 81년 5월 19일 날 광주 사태 일주기를 맞이해서 계속적으로 진상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사재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져 세상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사제적 양심과 예언자적 표명을 갖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천명을 합니다. 여기서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을 알려지기 마련이다. 이 얘기가 2000년대 운동, 카톨릭 운동을 할 때도 늘 붙는 성서 규제래요. 왜냐하면 그 군부 정권이나 어떤 그 독재 정권일수록 언론 통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진실은 드러난다 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카톨릭 운동을 할 때 항상 요 규절이 그 미사 보면 미사 앞에 뭐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씩 인정하잖아요. 현수막 때 이게 항상 들었어요. 제 기억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재단은 5.18 광주 사태는 불순분자들의 책동을 받아 일어난 폭동이나 내란이 아니고 이 사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물리적 폭력의 항거에 일어난 80만 광주 시민의 자발적 민중의거다. 라고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때 이제 잡혀갔던 신부들 석방하라고 이제 하는 요구도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주항쟁 직후부터 광주 사재단은 이제 이것이 민중의거다라는 측면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후에 이제 이 광주에 대한 비디오가 그 당시에 외신 기자 누구죠 그 사람? 독일 사람? 택시 드라이버의 그 택시 드라이버 맞나? 네, 독일 사람. 네. 그게 이제 독일에서 계속 방영이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자막이 깔려가지고 한국으로 수입이 돼서 성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맨날 틀어주는 거야, 청년회 가면은. 80년대. 그래가지고 천주교인들은 광주 사태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성당과 명동당에서 틀어주고 그냥 모임만 있으면 틀어주고 그랬어요. 이런 장면들이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요 사진 아시죠? 김군. 김군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안 봤어요? 정말. 이 사람이 김군이라는 거야. 저 사람이 북한군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만원이가 주장을 해서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갖고 쭉 얘기를 하는데 저 김군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는 이제 늘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왔던 청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서 이제 뭐 제벽부로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가끔 와서 이제 밥을 먹고 가던 친구였는데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그 재건대라고 있어요. 재건대 아까 농마주의 그 광주천인가 어디 굴다리 밑에 많이 모여 살았대요. 그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다고 내 기억으로는 영화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때 광주 때 죽은 사람도 많고 신원이 확인된 사람 중에 행불자도 많아요. 아마 그 사람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당시에 그 도청 사수하는 데까지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은 전부 요즘식으로 하면 양아치, 농마주의. 그러니까 광주에서도 제일 하층입니다. 가장 그 바닥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 싸우다 죽은 거야.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 이 시민군 할 때 가장 네. 자기 존재감을 느꼈던 사람이고 시민군 그 광주 끝나고 나서는 같은 동지였던 저 사람이 광주 끝나니까 다시 또 저 양아치 또 어슬렁거리네. 네. 그랬을 거 아니야 이를테면. 네. 그렇잖아요. 저 그지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 이건 아주 참 그런 거야. 그 극적인 순간에는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막 싸우고 목숨 걸고 싸우고 형제요 동지요 이렇게 주먹밥 나눠 먹으면서 그러다가도 사안이 끝나고 평안시가 되면 쟤들 뭐 원상복귀 되는 거야. 그 지질이 모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신민군으로 싸우다 죽는 게 나은 거야. 그래야 신민군으로 싸우다 죽어야 인간으로 죽는 거야. 이때 못 죽으면 인간이었다가 다시 버러리로 죽겠다 나중에. 그죠? 그러니까 난 인간으로 죽겠다. 끝까지 남도 싸우는 거지. 왜 순교했는지 알 것 같네요. 옛날에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광주항쟁 이 부분 진압 후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위원장으로 이제 전두환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국보위에서 이 국보에 간파한다는 거예요. 그 정치적 반대 세력을 다 구속 수배하고 그 다음에 김종필은 정치적인 경쟁자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외국으로 내보내고 뭐 이런 식이에요. 내치고 그 다음에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정계 은퇴를 강제로 시키는 거야. 물론 이제 그 김대중 씨는 내라는 모 사건으로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은 이제 하야를 시키는 거야. 자발적인 하야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그만할래 그리고 하야를 시켜. 그리고 나서 80년 8월 21일 이게 신속하게 움직여요. 5.18 이후에 8월 21일이면 2달 만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전두환을 국가원수로 추대를 합니다. 자기들 대상이니까. 그 다음에 8월 27일 날 통일제국민회의회에서 한 명이 기권했다 그래요. 2,300 몇 명이에요. 대의원이. 그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전두환을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을 뽑은 다음에 국민투표를 해서 5공화국 헌법을 제정해요. 다시 또. 그래서 그 헌법에 따라서 다시 또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의해서 이제 국회를 27일 날 해산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국회 기능을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맡아요. 거기서 이른바 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정치 풍토 쇄신 특별조치법, 국가보안법 이런 것들을 개정하거나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군부 세력이 민정당이죠. 민주정의당을 창당을 하죠. 그리고 81년 그 다음에 2월 25일에 대통령 선거인단이 그러니까 새로 제정된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를 통해서 전두환이 정식으로 3월 3일 날 12대 그러니까 11대 12대 대통령이야. 전두환은 11대 12대 대통령 한 몇 달 사이에 대통령을 2번 해요. 당선 직후인 1981년 2월 말에 미국은 전두환을 워싱턴으로 불러서 미국의 지지를 확인시켜주고 4월에 부통령 부시가 1980년 11월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신군부를 지지를 한다. 그러니까 전두환 제5공화국을 공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미국하고 광주군, 미국하고 전두환하고 중요한 관계,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 그때 아까 여기서 나왔죠. 국가보위 입법회의 모든 악법을 여기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근데 국가보위 입법회의에 대구교구의 이종웅 신부랑 전달줄 신부를 위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 두 사람이 국가보위 입법회의 들어가가지고 이런 악법들을 만드는 일에 협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정평이에서 열받은 거죠. 아니 왜 신부가 이런 데 들어가서 이런 걸 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부 이런 입법회의에 참여하는 국회인들 일종의 그거는 교육법상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반대하는 의견서를 주교단에 제출을 합니다. 근데 주교단에서 그게 옳다 그러다 판단을 안 내려줘요. 그래서 이제 입법회 위원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유독 대구 신부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라인이잖아요. 같은 대구 그쪽이기도 하고. 여기서 전달줄 신부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진이 두 개인데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이건 누가
이게 똑같은 사진을 갖고 조작을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옷을 입힌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전날주 신부가 죽었을 때 부고에 올라왔던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교구에 떠 있는 사진이에요. 예? 그 포토샵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하나는 양복 입고 있고 하나는 이게 로만 칼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매일신문 사장이었거든요. 가지고 조선일보의 그 누구야 방우영 그 사장 같은 경우는 이 당시 조선일보 사장인데 이 양반 전달준 사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대구 관련해서 이제 취재 때문에 대구 와서 물어보니까 그 전달주 신부님은 다 사장이라고 부른대요. 신부라고 안 부른대. 그리고 이 양반은 이거 로마 칼라를 안 차고 다닌대요. 항상 양복 입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서품 받으신 분이 맞아요? 아니 맞죠. 사장은 대구 매일신문하고 카톨릭 신문사 사장 출신이고요. 한국 방공연맹 이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운영위원, 그리고 1991년부터는 서정길 대주교 재단 이사장. 완전히 골수 그쪽이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그 전두환 때 이제 뭐 804인가 거기 골프장 있잖아요. 이런 거 유치하고 이런 것들 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커넥션을 갖는 거죠. 저 군부 쪽하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그 대교구의 교구 소유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이 막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죠. 그리고 이 입법회의에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언론사 통폐합이 있어요. 언론 방송사 통폐합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한 도에는 지방지를 하나만 있게 한다는 거예요. 원칙이. 1도 1지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지역 신문들이 많잖아요. 그걸 다 통폐합해서 하나만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가장 큰 영남일보를 매일신문이 흡수해서 유일한 영남 지역 유일한 신문이 돼요. 이 매일신문이 대우교구 소유예요. 대우교구가 갖고 있던 신문사가 2개예요. 주간으로 가는 게 카톨릭 신문이고요. 교회에 관련된. 근데 일반 일간지가 있어요. 대구매일. 대구매일 매일신문은 지금도 엄청나게 찍어요. 대구에서 유력한 일간지예요. 지금도. 예. 지금도 유력한 일간지고 가장 많이 팔리는 신문이고 가장 보수적인 신문이에요. 여전히 교구. 그럼. 여전히 교구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신군부하에서 그 대우교구가 특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81년도에 교회에서 이제 큰 행사예요. 그게 이제 천주교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행사를 합니다. 이게 150주년 행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150주년 행사는 10월 25일 날 하게 되고요. 그 시기에 그 정책 사안에 대해서 주교단을 침몰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천주교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정책 중에 하나가 그 김기철 씨라고 이제 당시에 그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회장이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최신부 장관으로 입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른바 전두환이 계속 카톨릭의 러브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도 그 나름대로의 큰 행사를 치러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 당시에 교회가 뱉었던 사회적 발언이 딱 한 번 있었는데 82년도 1월에 2번이구나. 하나는 건의문인데 경제기획원에서 인구 억제 대책에 대해서 발표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인구 억제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출산율 조율을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2월 24일에는 인공유산과 반자연적 피임을 반대하는 사목교서를 신자들에게 배포합니다. 하나는 정부에다가 건의서를 낸 거고요. 하나는 신자들한테 알고 있어요. 그러고 사목교서를 뿌린 거예요. 양쪽으로. 내용이 같은 거겠죠. 뭐예요? 낙태금지, 피임금지.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오래전부터 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낙태와 피임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야. 사회적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못했어요. 이 80년대는 참 좀 교회적으로 좀 아주 복잡한 해예요. 왜냐하면 81년도에 천주교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행사가 있었고 84년도 바로 후에 얼마 후죠. 84년도에 천주교 전례 200주년 행사 겸 103위 성인 시성식이 있었어요. 그때 교황이 와요. 그리고 1989년도에 세계 성체대회를 하고 그때도 교황이 와요. 둘 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고 요한 바오로 2세는 가장 대표적인 반공주의자죠. 아주 이러한 것들이 겹쳐 있어서 교회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래서 이 시기 80년대에 들어서 80년대 땅 하고 들어가고 나서부터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주교회를 보게 되면 주교회 의장이 있고 그냥 각 무슨 위원회 위원장 주교들이 있어요. 지금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주교회의 의장, 주교회의 부의장 그리고 위원회가 있었어요. 의장과 부의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김재덕 주교님이나 지학순 주교가 의장을 하면 부의장은 경감령이나 김남수나 이문이나 이런 보수적인 주교가 있어요. 그 보수적인 주교가 의장을 하면 진보적인 주교가 부의장을 맡아. 그래서 나름대로 균형을 맞췄어요. 근데 80년부터는 의장, 부의장을 다 이쪽 사람들이 맡아요. 왜 이쪽 사람들이 맡냐면 김수환 추기경 이 사람들이 의장을 못 맡아요. 지학순 주교랑. 아니 저는 이게 조사하면서 한번 따져보니까 그 도표를 그려보니까 그렇더라고. 왜냐하면은 정부랑 일정하게 교섭을 해야 되는데 지학순 주교나 김수환 추기경이나 김여덕 주교나 두봉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부랑 교섭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적인 주교가 정부랑 교섭을 하게끔 주교회의 지도부를 그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이게 변화된 주교단 인적 구성의 변화가 80년대에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상층은 보수화돼요.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상층 주교들 가운데에서 보수만 있는 건 아니고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는데 대권은 늘 망치는 이제 절가 두드리는 거야. 자한당 소속이 주교들이 1등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 행사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84년도에 그 천주교 전례 200주년 기념 이걸 하면서 그 한쪽에서는 새로운 움직임들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현실 파악 교육이라는 것을 82년도에 84년 행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각 수도의 장상들 38명이 수도의 장상이죠. 장상 38명이 탄광지역, 사북이나 고안 같은 탄광지역 혹은 빈민지역, 구로, 성남, 부평공단 이런 노동자들이나 도시민들이 사는 곳으로 현장 체험 가는 거죠. 현장 체험으로 이렇게 다니게 돼요. 이때 역할했던 사람들이 이제 소위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성남의 하유솔 신부님이나 이영숙 소피아 수녀. 이영숙 소피아 수녀는 뭐 지금 완전 뭐 돌아가셨구나. 그 투찡 베네딕토 수녀회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런 문덕본 수녀랑 이상한데 아무튼 간에 진보적인 수녀님이에요. 이영숙 수녀님. 그 수녀님이 그 수도회의 그런 칼날을 만들었던 수녀님인데 이분이 성남에서 하신부님과 같이 활동을 했어요. 이 당시. 그리고 이제 뭐 인천, 부평, 부천 이쪽으로 가면 오기백 신부님이나 이런 골론반 이쪽 신부님들도 계시고 성심수녀회가 적극적으로 했어요. 성심수녀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그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그러니까 광부장을 맡았던 손인숙 수녀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노동 문제나 비밀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 수도자들이죠. 근데 이 84년이 아주 특별한 해예요. 교회적으로는. 그 뭐냐면은 다음에 요건 특별한 해인데 왠지는 이제 이따가 얘기할게요. 넘어가기 전에 80년대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이때 터진 가장 극적인 사건이 미문아원 방화 사건과 최기식 신부 구속 사건이에요. 이게 82년도 사건입니다.
이건 뭐냐면 광주 미국이 방조했다. 이거를 이제 알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고신대 고려신학대거든요. 고려신학대는 개신교 신학교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근데 가장 보수적인 집단에서 사실 가장 극단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왜냐면 그 보수적이라고 하는 게 그 뭐랄까 보험적 명령에 철저하게 따르겠다는 것과도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좋게 풀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어쨌거나 고신대 학생들이 이제 문화원 부산미문화원 방화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것도 있어 사실은. 이때 이제 여자 2명하고 남자 여학생 2명하고 남학생 하나가 아마 이렇게 들어갔을 건데 그 이걸 뒤에서 사주한 사람은 광주 사람 김현장 씨예요. 김현장은 지금 이상해졌어요. 뭐 하는 사람? 알죠? 이상. 나는 김현장 씨랑 같이 커피도 마시고 담배도 펴봤는데 뭐 하는 사람? 맨날 우리 사무실에 놀러가 있었어 한때. 근데 정말 재수없어요. 그때부터 재수없어. 되게 거만해요. 근데 그 사람은 원주로 도망가 있었어요. 이 사건 터질 때 자기는 이미 멀리 있었어. 원주에 숨어 있고 문부식 씨는 사진 찍고 있었어. 앞에 건물에서 작업하는. 그리고 여학생 둘이서 화염병 들고 들어가서 신나 뿌리고 불을 지른 거야. 그 실질적인 방안은 여학생들이었어요. 와.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원주 막 고민하다가 도망을 가는 수배가 떨어지니까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원주라는 게 지하순교가 있는 원주는 베이스 캠프에 민주화 운동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원주의 지하순교님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까 같이 움직이던 사람이 최기식 신부님인데 그분이 그 교육원 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육원 원장을 하고 있어서 그 교육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김현장, 김은숙, 문부식 이 세 사람이 거기서 은닉을 한 1년 반 정도 거기서 이제 잠수를 타는 거죠. 숨어 있었는데 거기 있으면서 이제 이거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수를 해라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 최 신부님이. 그래서 자수를 해요. 근데 자수를 했는데 미문화원 방어 사건의 주범이라 그래서 구속을 시킨 거야. 물론 자수를 해도 구속을 시키겠지. 근데 자수를 시킨 최기식 신부도 구속을 시켜요. 범인 은닉죄로다가. 예. 그리고 이때 내가 아주 생생한 기억이 나요. 요 사건 터졌을 때. 그때 완전 신문지상에는 해방신학에 대한 비판이 도배가 됐었어요. 신문마다. 해방신학. 왜냐면 산업선교회, 그 다음에 최기식 신부 사건, 뭐 해방신학, 이 공산주의가 카톨릭에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그럴 때요. 근데 요 일이 터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80년 8월 8일 날 그 주한미군 사령관인 워커엄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다가 어떤 회견을 했냐면 한국민의 국민성은 들쥐와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그 지도자를 따라갈 것이며 한국민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니까 이제 열이 확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문화원에다가 불을 확 찔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광주 문제와 미국 문제를 처음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계기를 만든 사건이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다. 그때 뿌리 성명서 내용이 그런 내용. 이 땅에서 판치는 미국 세력의 완전한 배제를 위한 반미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하자. 뭐 이런 식의 성명서를 이때 내면서 이제 이 방화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때 나온 신문이고요. 여기서 이분이 김은숙 씨예요. 근데 김은숙 씨가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2012년인가 돌아가셨는데 문부식 선배는 그 나중에 이제 석방되고 나서 시인이잖아요 원래. 시인으로도 유명하셔요. 문부식 씨가. 그리고 당대비평이라는 잡지 편집인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른바 지식인이죠. 타고난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아무튼 전에 뭐 정치인 무슨 보좌관으로 갖다가 뭐
술 먹고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잘린 적도 있고. 근데 아무튼 문부식 씨도 저랑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어가지고 여러 번 같이 만나는데 김은석 씨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석방되고 나서 계속 공방, 빈민 공방 이런 데서도 일을 하고 계속 운동을 계속했어요. 이 사람은 제야 운동을 계속해요. 나중에는 그 전순옥 씨라고 전태일 여동생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평안시장 쪽에서 봉제 회사를 만들어요. 거기서 같이 일을 해요. 예. 근데 아무튼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 그래. 평생 어렵게 살다가 위암으로 좀 일찍 들어서 느낌이 너무나 좋아요. 예. 그래서 그냥 사진 올렸고 이거는 최기식 신부님 구속됐을 때 사진인데 진짜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신문이 같지가 않아요. 대학생 같아. 대학생 같아. 최기식 신부가 원래 유학을 가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학순 주교가 최기식 신부님 유학 보내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유학을 못 가고 그냥 주저앉게 돼. 그래서 이제 정일권 사저단 창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하신 분이 이제 최기식 신부님의 원제에서. 물론 이 신부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계시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최기 신부님이 구속이 되니까 이제 82년 4월 2일 날 지학순 주교님이 인터뷰에서 카톨릭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사제의 직분이다. 최기 신부는 사제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이제 변호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카톨릭 교육원장이었던 최기 신부, 그 다음에 카톨릭 노동청년회 회장이면서 산업선교회 사무국장이었던 이창복 선생. 이창복 선생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를 때는 전국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전체, 옛날엔 조직운동이니까, 그러니까 전체 운동권 조직의 가장 큰 조직이 전민연이에요. 거기에 의장도 오래 하셨었고,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하고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제야운동을 주로 하시던 분이고 지어세 출신이에요. 그리고 카톨릭 농민회 부회장 정인재, 이분은 이제 원주 분이죠. 예. 카톨릭 농민회 부회장이던 정인재 선생하고 교육원에 운전사 하던 문기란 선생이라고 있어요. 운전사예요, 운전사. 제가 그 누군가 문기란 선생을 만난 거는 이분이 카톨릭센터, 원주 카톨릭센터에서 그 보일러 이런 거 고치고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 나중에는. 그때 만나는데 이분이 서예를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글씨 부탁한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받은 글씨 우리 집에 표구돼 있어요. 문기란 선생이 쓴 거. 그 표구 내용이 뭐냐면 지상 여천, 예, 지상 여천만, 지상 여천. 제가 부탁한 글귀는 뭐냐면 땅에서 천국처럼 뭘 부탁했어요. 땅에서 천국처럼.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자기는 한글을 못 쓴대요. 그래서 한문으로 바꿔서 천국 여천이라고 썼어요. 그 천국 여천? 아니야, 더 긴데? 지상에서 살기를 천국처럼 인데 생지 여천국, 생지 여천국, 생지 땅에서 살기를 생지 여 같은 여자 여천국, 천국처럼 생지 여천국이라고 이제 한문으로 써주 크게. 이분은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그리고 원주 치악산 서점 주인이었던 이영애 씨 등이 연행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최 신부님은 3년, 그다음에 김현장 씨랑 문부식 씨는 4형, 김은숙 등은 15년 형을 받아요. 근데 나중에 김현장, 문부식은 이제 사형 말고 뭐죠?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이제 낮춰지고요. 최기 신부님 1년 만에 나와요. 아까 얘기했죠. 신부들은 무조건 1년 안에 나온다고. 왜냐하면 전두환 정권이 가장 신경 썼던 게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부는 죄를 줬으니까 잡아가긴 잡아가지만 오래 안 잡아두는 거야. 근데 평신도는 상관이 없어.
형이 너는 좀 더 오래 살리는 아주 영악한. 근데 이 상황이 사단에만 벌어지고 있을 때 아주 획기적인 일들이 생깁니다. 그 윤공희 대주교 같은 경우는 5.18 2주기 추모미사를 하면서 그 아물지 않은 광주의 상처 때문에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이 젊은이들 또 신부들이 구속됐다. 너무 죄송하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윤공희 대주교가 해요. 그리고 지주교 같은 경우에는 책신문이 공판을 보면서 그 사목지에다가 카톨릭과 공산주의라는 글을 기고를 하게 됩니다. 이 글이 아주 멋있어요. 카톨릭이 가난한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정부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 비판도 한다. 카톨릭이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용공행위라면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는 공산주의자들만이 일하고 있는가? 우리 정부는 노동자 농민을 외면하고 있단 말인가? 신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에서 신을 부인하는 사람들, 즉 종교를 억압하거나 양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비윤리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한다. 이들은 이론으로 신을 부인하는 사람, 즉 공산주의자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주교회에서 한 가지 좋은 일을 해요. 한 가지 좋은 일을 하는데 82년도에 매년 대림 2주일, 두 번째 주일은 인권주일로 제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인권주일이 시작이 되고 첫 번째 인권주일에 김수환 주경이 담화문을 발표하죠. 주교단에서 담화문을 발표하죠. 여기서 이제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한번 깝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유신 시대에는 긴급조치와 방공법이 정치보복과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를 지켜봤습니다. 국가보안법의 무차별적인 적용과 처단으로 국사범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혼동을 가져오게 하고 관제 공산주의자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신앙공동체 활동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처벌되는 사례를 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발언을 하니까 82년도 그러니까 83년 8월에 책식 신부님이 광복절 특사로 석방이 되고 김연자가 못 모시고 이제 무기로 감형이 되죠.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